안녕하세요. 2018년도 8월 11일 날 군무원 우리 공채시험 또 경채시험이 실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한 달 후에 면접이 진행이 돼서 합격자가 전부 발표가 돼서 이제 2018년도에 우리 모집 관련은 전부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를 대비하는 군무원 군 공무원을 대비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루라도 가능하면 빨리 기출문제를 복원해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풀어보면서 정보를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하고 또 군무원 시험 대비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2018년도 8월 11일 기출문제를 같이 풀겠습니다. 그리고 전자공학 개론 과목을 지금부터 쭉 풀이를 하는데, 이 전자공학 개론 과목은 군무원 통신직으로 준비하시는 분하고 또 전자직 또 총포직 또 유도무기 관련 또 의공직 계통이 전자공학 과목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기출문제를 참고로 시험 대비를 쭉 해나가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참고로 전자직종만 전자공학 개론하고 전자회로 과목이 별도로 두 과목이 또 양분돼 있어 가지고 요 다음 시간에는 또 전자직 준비하시는 분들은 또 전자회로 2018년도 문제를 또 같이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쭉 풀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반도체에 관련되는 페르미 준위에 관련되는 겁니다. 금년의 전자공학 문제는 좀 평범하게 우리가 예상했던 문제들이 고스란히 그대로 출제가 됐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공부했던 이론 교재하고 또 같이 진행했던 문제풀이만 쭉 복습을 잘 하시면은 내년에도 아주 좋은 점수를 손쉽게 취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번은 페르미 준위에 관련되는 것. 항상 시험 문제 나오는 거 아닙니까? 페르미 준위. 그렇죠? 그래서 그 중에도 반도체 물질의 페르미 준위가 대표로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페르미 준위는 진성 반도체는 우리가 이 어떤 에너지 밴드 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제일 바깥에 있는 전자가 앉아 있는 자리를 우리가 가전자대 이렇게 한다고 했죠. 가전자대. 그러면 제일 바깥에 최각 전자가 바로 이렇게 사가 원자니까 전자 4개가 제일 바깥 궤도를 이렇게 가전자대에 존재해서 원운동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가전자가 바깥에 있는 가전자가 외부로부터 바이어스를 받으면 자유스러운 전자가 되면 내부를 자유멋대로 이동하면서 전류 만드는 전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에너지를 조금 더 가해주면은 그때는 물질 밖으로 방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계선, 물질 외부 내부의 경계선을 중심으로 바로 밑에 존재하는 이 영역을 우리가 전도대 이렇게 하는 거죠. 전도대, 컨덕션 밴드라고 하는 전도대입니다. 그래서 진성 반도체는 외부로부터 바이어스를 받으면은 요 바깥에 있는 가전자가 자유전자가 탁 됩니다. 그럼 전도대로 이제 전자가 올라간 겁니다. 그럼 여기는 전자가 빠진 공백이 생기는 전공이 전자겠죠. 그리고 또 이 전자가 또 외부의 바이어스를 받아서 전자가 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기 자유전자가 되고 여기는 전공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진성 반도체는 캐리어 개수가 작아요. 그렇지? 이렇게 사이좋게 쌍으로 전공 하나, 자유전자 하나, 또 전공하고 자유전자 한 개씩. 그러니까 두 쌍이 이렇게 생겼다. 우리 이론 공부하면서도 워낙 개수가 작으니까 극소수가 생긴다. 약 150억 개 쌍이지만은 워낙 그게 숫자가 작은 개수이기 때문에 우리 공부할 때는 두 쌍으로 이렇게 그림 그리면서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두 쌍을 이제 그려놓은 겁니다. 근데 페르미 준위라고 하는 것은 요 금지대 영역 안에 과연 전자가 어느 위치까지 존재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걸 확률적으로 따지는 게 바로 페르미 준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진성 반도체는 전자가 요 가전자대 영역에는 많이 있고 또 요 전도대에도 전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알기 쉽게
전도대하고 가전자대 중앙 있죠? 금지대 중앙이 바로 페르미준이다 이렇게 본다고 했습니다. 기억합니까? 그래서 금지대 영역의 중앙이 페르미준이다 이렇게 보는 게 진성반도체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성반도체는 페르미준이가 금지대 중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N형 불순물 반도체는 N형, 그렇죠? N형 불순물 반도체는 5가 원자를 도핑했을 때, 그렇죠? 5가 원자 도핑하면 여기 4개 전자가 있는데 5개 전자로 구성되는 불순물 원자가 들어오면 요 4개는 공유결합에 기여하고 요 하나가 요게 공유결합에 탈락한 요 하나는 아주 손쉽게 자유전자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요 놈은 요 4개하고 성격이 틀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놈은 손쉽게 자유전자가 되기 때문에 이만한 장벽을 받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전도대 바로 밑에 이렇게 바로 밑에 요 5번째 전자들은 바로 여기 존재하는 걸로 봐야 우리가 이론적으로 어떤 물성적으로 이해가 쉽게 정리가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요 5가 원자가 들어오는 N형 불순물 반도체는 요 5번째 전자는 요 전도대 바로 밑에 있으면서 요만한 장벽만 받으면 손쉽게 자유전자가 된다. 이렇게 공부했죠. 그래서 N형 불순물 반도체는 금지대 영역 중에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가 바로 이 영역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대 바로 밑에 있다. 그렇지? 또 중앙에서 위로 존재한다. 종종 N형이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데, 그렇죠? 그래서 N형 반도체는 전도대 바로 밑에 있다. 그렇죠? 그리고 금지대 중앙에서 위쪽으로 위치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금년에는 P형 불순물 반도체입니다. P형이라는 것은 4가 원자가 있어야 되는 자리에 전자 하나 부족한 3가 원자가 들어올 때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4가 원자가 아니라 3가 원자니까 여기 하나 공백이 생기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전공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4개 있어야 되는 자리에 3가 원자니까 3개만 갖고 있는 전자가 들어온 겁니다. 그럼 여기 공백이 하나 생기겠죠. 근데 처음부터 전공이 공백이 여기 생기는 게 아니고 가전자대 바로 위에 있다가, 그렇죠? 바로 위에 이 전공이 있다가, 그렇죠? 전공이 있다가 이제 전공은 전자를 유인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전자가 이렇게 가주니까 여기 공백이 생겨서 손쉽게 전공이 들어왔다. 이렇게 우리가 형성이 된다고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손쉽게 요만한 장벽만 가지면 손쉽게 전공이 들어왔다. 그럼 결론은 전자는 바로 여기에 전자가 위치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3가 원자를 집어넣으면 바로 전공이 쉽게 가전자대 안에 형성이 되기 때문에 전자는 요성까지 존재한다. 이렇게 우리가 공부했죠. 그래서 페르미주의는 바로 가전자대 바로 위에 있다. 즉 금지대 중앙에서 밑에 위치한다. 이게 P형 불순물 반도체의 페르미주의가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P형은 바로 가전자대 바로 위에 존재한다. 기억합니까? 그래서 N형 불순물 반도체 페르미주의는 전도대 바로 밑에 있다. 그러니까 중앙에서는 위쪽으로 이동한다. 이거 위쪽 아니에요? 이 영역이. 그리고 P형은 가전자대 밑에 존재한다. 미안합니다. 중앙에서 밑으로 존재한다. 즉 가전자대 바로 위에 요 선까지는 전자가 존재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P형은 가전자대 바로 위쪽 근처에 존재한다.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이해할 수 있죠? 그리고 진성반도체는 항상 중앙이다. 이렇게 아주 중요한 문제고 또 예상했던 문제고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래서 1번은 2번이 되겠습니다. 가전자대 쪽으로 접근해서 페르미주의가 나타난다. 그래서 1번은 2번입니다. 2번은 특수다이오드 중에 바렉터 다이오드 기억하나요? 바렉터 다이오드. 우리 특수다이오드 중에 3대 특수다이오드가 있었죠. 제너 다이오드, 터널 다이오드, 바렉터 다이오드. 이게 3대 특수다이오드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3개가 바로 대표적으로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가 되는 그런 특수다이오드에 속하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바렉터 다이오드가 나왔죠. 바렉터 다이오드. 그렇죠? 우리가 이 일반 다이오드 같은 경우도
역바이어 선압을 가해주면, 그렇죠? 역바이어 선압을 가해주면 접합부에 공핍층이 굉장히 크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즉 캐리어가 없는 텅텅 빈 영역이 생겨요. 물론 그 안에는 움직이지 못하는 이온이라는 전기는 그 안에 쏙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 놓고 그 상태는 어떤 절연 상태가 되니까 접합부를 콘덴사로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바렉터 다이오드는 역바이어 선압만 가해가지고 공핍층을 변화시키면, 그렇죠? 공핍층을 변화시키면 결론적으로 콘덴사 용량의 변화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콘덴사 용량을 변화시키는, 용량을 가변시키는 기능의 다이오드가 바로 바렉터 다이오드입니다. 그러니까 역바이어 선압을 가해가지고 용량을 변화시키는 다이오드, 가변 용량 다이오드, 이게 바렉터 다이오드예요. 그러니까 바렉터 다이오드의 가장 중요한 파라미터는 역바이어 선압이 원인이 돼가지고 결과는 접합부의 용량이 변화가 될 수 있다 하는 중요한 내용이 바로 바렉터 다이오드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두 개의 파라미터를 이용하는 이제 그런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전부 문항마다 그 문항 밑에 제가 중요한 키포인트 해설을 다 스스로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마 보기만 해도 자기 스스로 쉽게 답을 고를 수가 있고 또 차후에 복습할 때도 아주 손쉽게 짧은 기간에 정리를 해나갈 수 있겠습니다. 자, 3번은 공유결합에 관련되는 특징 중에 잘못된 항목이 무엇입니까? 이 공유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제일 바깥에 있는 전자들이 원래 바깥 궤도의 전자 개수가 8개가 되면 굉장히 안정하다고 우리 물성적인 이론 시간에 공부를 했던 내용들입니다. 근데 반도체는 최외곽 전자가 4개 아니에요? 사가원자죠. 원자가가 사가인 사가원자입니다. 그러니까 4개니까 불안정한 구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단단하게 안정한 구조를 취하기 위해서는 4개니까 좌우 상하의 원자들의 가전자 하나씩을 빌려와서 내가 8개로 안정을 취한 다음에 또 좌우 상하 다른 원자들한테는 또 내가 이번에 빌려주고 또 안정을 취하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빌려오고 빌려주는 결합, 사가 원자들만 가질 수 있는 아주 강인한 원자 간의 결합 방식이 공유결합 구조입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사가 원자이기 때문에 원자 간의 결합이 뭡니까? 이렇게 시험 문제에 출제됐던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럼 공유결합이다 혹은 다이아몬드 결합이다, 바로 이렇게 기출문제로도 나왔던 항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렵지 않게 쉽게 풀어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1번에 다이아몬드는 공유결합 구조를 갖고 있다. 옳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2번 게르마늄과 실리콘이 대표적인 단일 결정체 반도체 원자입니다. 그러니까 게르마늄과 실리콘 물질의 원자 간의 결합은 공유결합의 구조를 갖고 있다. 맞는 겁니다. 그리고 3번 실리콘 반도체 물질은 최외곽 전자가 게르마늄이나 실리콘은 8개가 아니라 4개입니다. 그러니까 사가 원자죠.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4번은 맞죠? 실리콘은 원자 번호가 14번이고 게르마늄은 32번의 번호를 갖고 있는 반도체 물질들입니다. 그러니까 3번이 틀렸죠. 최외곽 전자 개수는 8개가 아니라 4개다 그래야죠. 그 다음에 4번도 또 반도체 관련되는 문제네요. 4번. 자, 4번도 반도체 관련되는 물성에 관련되는 겁니다. 자, 실리콘 물질하고 게르마늄 물질이 대표적인 단일 결정체 반도체 물질입니다.